서울에 사는 57세 구현석 씨는 강남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구 씨는 강남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어 강남에 아주 오랜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본 강남과 지금의 강남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상가 공실률이 제로였던 강남에도 이제는 임대 문의 포스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강남도 이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구 씨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구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강남의 오피스 공실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남에도 이제는 빈 상가들이 생기고 있는 추세야? 강남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친구가 구 씨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구 씨의 친구는 서울 강남 오피스 공실률이 오른 것은 높은 임차료 탓에 사무실 규모를 줄이거나 임차료가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동산에 빠삭했던 친구는 앞으로도 비싼 서울 도심에서 저렴한 외곽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씨와 친구들의 대화 주제는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구 씨와 친구들은 꼬마 빌딩 투자에 3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예 그 관심을 접었습니다. 그거 알아? 마포구 망원동 4층 건물이 48억에서 22억 원으로 떨어졌고 서대문구 4층 건물이 80억에서 50억에 거래되면서 거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대. 우리도 그때 한창 꼬마 빌딩 유행했을 때 투자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게 정말이야? 예전부터 꼬마 빌딩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던 구 씨는 몇 년 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중 부동산에 별로 관심 없는 친구는 80억에서 40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 40억만 해도 대한민국 자산순위 1% 수준 아니냐며 그런 사람을 걱정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구 씨는 그중 대출이 70에서 80%일 거라며 건물이나 아파트 담보를 끼고 패닉바이를 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실상 그 40억의 대부분이 빚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경필이는 안 왔어? 말도 마. 우리 중에 그때 꼬마 빌딩 투자한 사람이 경필이 하나였잖아. 그때가 22년도였나? 경필이 지금 경매나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구 씨의 친구 경필은 꼬마 빌딩을 샀는데 70% 이상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은 임대료 수익보다 이자 수익이 한참 나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가 큰 손해를 보고 빚만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사도 80% 이상 대출을 받으니까 한두 개만 공실이 나와도 은행이자가 임대 수익률보다 더 나오면서 지금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서초동에도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대부분 2년 전쯤에 사서 리노베이션해서 가격 높여 내놓은 매물인데 아무도 안 산다던데. 그 건물도 80% 대출 받은 거라 이자만 매월 몇 천씩 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 건물주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세입자들도 문제야. 사실상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하고 갈 때까지 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노후 대비하려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네. 내가 그래서 미친 듯이 몸 관리하잖아. 뭐 때문에? 혹시 알아? 나중에 파지라도 주우려면 지금부터 몸 관리해야지. 지금 같아선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 하지만 구 씨는 아직도 꼬마 빌딩에 대한 미련이 남은 듯 했습니다. 구 씨는 자신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 거라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구 씨는 이날부터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투자할 만한 동네가 있을까 찾아볼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 씨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강남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강남역과 신논현역을 잇는 강남대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대로변은 퇴근을 앞둔 직장인들과 쇼핑백을 둔 시민들이 많이 보였고 스마트폰 지도 앱을 열어 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파이브가이즈 매장은
안에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구 씨의 생각보다 강남임에도 두세 집 건너 임대 문의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 주위를 둘러보면 건물 1층에 텅 빈 점포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구 씨는 비어있는 상가들의 숫자를 속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역삼동과 맞닿은 신논현역 5번 출구에서 강남역 출구 쪽 대로변에는 1층 상가 30곳 중에 18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구 씨는 강남역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로 들어갔습니다. 강남에 공실인 가게가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임대료는 아직도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구 씨의 질문에 직원은 임대료가 낮아지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셈이라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없다고 해서 임대료를 내리지는 않는다며 임대료를 1년 받느냐 못 받느냐보다 건물 가치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 그렇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구 씨는 조금 더 돌아다니기 위해 다시 밖으로 향했습니다. 구 씨가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강남대로변의 공실률이 실제 40%가 넘는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 그저 지어낸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가 보러 오셨어요? 길을 지나던 사람이 구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긴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 말고 차라리 저렴한 지역 찾아보세요. 저기는 몇 년째 저렇게 비어 있어요. 행인은 빈 상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고물가에 소비도 없고 이렇게 불경기에 월세가 1억이라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코로나 이전에야 강남에 있는 상징성과 광고 효과 덕에 이렇게 건물들이 비진 않았는데 이젠 선뜻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으세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 방문객들이 지갑을 전처럼 열지 않는 원인도 있죠. 저기 강남대로 바로 뒤편 먹자골목 기준으로 1층은 2억에서 3억 원, 그 외 층은 1억 원 내외로 권리금이 필요해요. 공실이 특히 많은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상가들은 임대료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이고요. 임대료를 좀 내리면 될 텐데. 그러자 이쪽 상권에 꽤나 빠삭했던 행인은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가의 경우 코로나 전에는 보증금 25억 원에 월세 8,800만 원 수준이었다가 코로나 이후로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4,5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는 행인에게 좋은 정보를 얻었다며 감사함을 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은 많이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구 씨가 다음날 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인근 대로변부터 임대 현수막이 붙은 건물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한 건물 내부는 현수막이 반쯤 떼어져 있었고 정수기 물통과 집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 씨가 40대일 때만 해도 신촌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10년 전에 신촌 상권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 씨는 인근 공인중개소로 들어가 직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소 직원은 중심가 꼬마 빌딩에 입점한 로드숍은 대다수가 폐업하고 골목 내 일부 음식점만 운영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수익률 하락 등으로 몇 달째 매수 문의가 잠잠하다며 꼬마 빌딩의 거래량이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내수 경기 침체로 공실이 급증하는 등 꼬마 빌딩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지속, 자영업 경기 부진 등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서울 곳곳에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떨어진 금매 물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권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2022년과 비교해 월 임대료가 30%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문의가 없다시피 해요. 신촌 2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1.5%로 인근 신흥 상권인 망원역이나 동교, 연남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꽤나 부정적인 직원의 말에 구 씨는 조금 실망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장사를 하는 사장님이 보였지만 안에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꽤나 젊은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 씨는 배를 채우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사가 요새 좀 어려우시죠? 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쉽진 않네요. 폐업하고 싶어도 못 접는 이유가 원상복구 비용마저 없어서예요. 원상복구를 하며 폐업하는 분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분들이기 때문에 폐업하는 분들이 부럽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니까요. 들어보니 폐업을 하려면 들어오기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놔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단순 사무실의 경우 간판을 철거하고 파티션을 제거하는 등의 비용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 배관 철거, 주방 설비 복구 등으로 인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빚도 못 갚고 있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구 씨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요즘 돈 쓰는 사람들 다 택배로 물건 사고 음식도 배달시켜 먹고 여행은 죄다 해외로 가잖아요. 차라리 온라인 사업을 할 걸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젊은 사장님은 속에 쌓인 불만이 많았는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30대 신혼부부가 자립해서 살 수 있게 현실적인 가격까지 집값도 좀 내려야죠. 그래야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겠어요? 구 씨는 그저 말을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구 씨는 계산을 하고 나와 이번에는 종로구로 향했습니다. 종로는 구 씨가 이전에 잠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종로 일대의 상가 공실률도 3년 새 2배나 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발길이 많이 끊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종로 이가에도 임대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른 저녁이었는데 한때 젊음의 거리로 글로벌 명소로 이름을 떨치던 그때 그 시절은 지나간 듯 보였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긴 했지만 그걸 감안했을 때도 골목마다 지나가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 씨는 종강역에서 청계천 일대까지 대로변을 따라 걷는 동안 10m 간격으로 빈 상가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때는 의류 매장이었던 곳부터 2층 카페 건물까지 수많은 건물들이 임대 현수막을 걸어놓은 채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근처 횟집을 지나는데 안에 손님은 없었고 사장님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구 씨는 조심스럽게 횟집 사장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를 좀 포장해 가려고요. 주인은 그 말에 방긋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구 씨는 사장님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 좀 힘드시죠? 날씨가 좋은 날에도 손님이 별로 없는데 눈까지 내려서 손님이 있겠어요? 횟집 사장님은 보증금 5천만 원의 임대료가 300만 원짜리 가게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면서 이 근방에 비해 싼 가격의 가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새가 저렴했지만 장사가 안 되니 답답해 미쳐버릴 노릇이라고 답했습니다. 횟집 사장님은 이제 유동인구가 많이 없다며 옛날에는 출퇴근길에 사람이 빼곡했는데 지금은 창밖만 봐서는 출근 시간인지 퇴근 시간인지 알 수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오후 11시만 되면 거리가 썰렁해져요. 대중교통 끊기기 전에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니까 결국 외국인들만 남죠. 고마빌딩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재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쪽 고마빌딩 거래는 거의 끊겼다고 보면 돼요. 찾다가도 다들 금리가 더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장님은 옛날에 49억 원에 거래됐던 건물이 다음에 28억 원에 거래가 됐다며 꼬마 빌딩을 알아보는 구 씨를 말렸습니다. 구 씨는 회를 포장하고 나와 인근 공인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구 씨와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아직도 일하고 있어 구 씨는 오랜만에 만난 직원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구 씨는 식사 안 했으면 회를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마침 사무실에 술이 있어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요새 거래량은 어때? 보니까 임대문의 포스터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 같던데. 구 씨의 말에 직원은 거래량이 훨씬 줄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직원은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이면도로 꼬마 빌딩은 통째로 비어있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시세보다 아주 낮게 팔지 않는 한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2021년에 여러 투자자가 모여 건물 가격의 70에서 80%를 대출해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주요 고객이던 스타트업 등이 사무실 통임대를 한꺼번에 빼면서 대출이자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건물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 보니 꼬마 빌딩 시장도 위축돼서 시중은행마저도 이제는 꼬마 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을 축소하고 있고 심지어 꼬마 빌딩 대출을 만기에 연장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줄여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 중대형 상가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얼만 줄 알아? 얼만데? 겨우 1.37%야. 생각보다 많이 났네. 예금자 보호환도 없는 우체국 예금에 넣어도 그거보단 많이 받겠어. 그중 임대료와 관련한 소득 수익률은 0.45% 받게 되지 않아. 즉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고작 45만 원의 임대료를 얻을 뿐인 거지. 직원은 한 매수자 얘기를 해줬습니다. 직원이 말한 매수자는 임대료 500만 원의 꼬마 빌딩을 50억 원 대출로 구입했으며 대출 금리는 3.5%에서 6%로 상승해 월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공실이 나며 350만 원으로 임대료가 줄어들었지만 이 매수자는 이자보다 언젠가는 꼬마 빌딩 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티다가 재산을 모조리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는 이틀 만에 꼬마 빌딩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로 손님이 한 명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구 씨와 직원의 대화를 한동안 듣고 있었는데 바로 구 씨에게 다가와 조언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자신의 모친이 10몇 년 전의 경매로 서울 핵심 상권에 낙찰을 받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억 가까이 써서 4층 건물로 탈바꿈을 했고 그때만 해도 이제 부자가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한참 뒤에 코로나 터지고 다 공실나기도 하고 지옥같이 적자만 났던 시간들이 꼬마 빌딩 전체 보유 기간의 20%는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은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라며 임차인이 불법 설치한 건축물 같은 거 있으면 구청은 어디 인공위성 지도 사진 같은 것을 떼와서 벌금을 매기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관리인도 잘 만나야 되고 부동산도 잘 만나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한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자기 벌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며 구 씨에게 조언해줬습니다. 게다가 주변 지인은 상가 분양받은 후 7년 동안 공실이고 원룸까지 건물 통째로 구입해서 식겁하고 있다며 모두 대출 끼고 구입해서 은행 돈으로 부자 행세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겁 없이 대출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3, 4년 전에 꼬마 빌딩 폭탄 돌리기가 절정이었죠. 그때 선수들은 다 던지고 빠졌잖아요. 저기 미국 뉴욕 맨해튼 22층 빌딩도 텅텅 비었다고 하잖아요. 오피스의 종말이 다가오는 거죠. 손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풍문이 떠돌던 그 대단한 강남도 공실이 많아졌다며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풍문이 떠돌았던 그 대단한 분당에도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있을 정도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임대료를 안 내리는 거야? 구 씨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 물었습니다.
직원은 임대료가 한 번 내려가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1년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이 5%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게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찔끔찔끔해서 끌어올리느니 차라리 상가를 다 비워놓고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선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은 여기뿐 아니라 세종시 중심 상업지구의 상가도 모두 비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는 꼬마 빌딩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접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 씨는 다음날 지방은 상황이 어떤가 궁금해 지방에 사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산에 살았던 지인은 여기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대지 면적 1068제곱미터짜리 꼬마 빌딩도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이 물건은 두 차례 유찰 끝에 감정가 14억 원에 반값인 7억여 원에 매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구 달성군의 3층짜리 꼬마 빌딩도 임의 경매로 나온 감정가 4억 4천여만 원의 반토막 수준인 2억 4천여만 원의 새 주인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구 씨는 이번에는 상권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디를 많이 찾는지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상권을 통째로 옮겨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나 이대 앞, 종로, 강남역, 관철동은 워낙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업종은 유행을 타서 바뀔지언정 그 상권만큼은 끄떡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권 앞에서 업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권 자체가 통째로 옮겨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불장 때 동탄에 스포츠 건물 상가 분양받았었는데 지금 3년째 공실이라 은행 이자만 내고 있다니까? 옆자리 사람들의 대화에 구 씨는 귀를 쫑긋 세워 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송도신도시 상가관리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관리비 미납이 몇 개월씩 밀리고 있다며 부동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 퇴직자들도 절감하고 있다며 부동산 돈벌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율 0.7명. 이게 모든 걸 말해주는 듯 싶었습니다. 컴퓨터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전국에 빈 건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구 씨는 옆에 있는 젊은 커플에게 요즘 자주 가는 동네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커플은 성수동에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구 씨는 바로 성수동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강남대로 상권에 들어설 수 있는 대형 업체들도 성수동 등 새롭게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구 씨는 곧장 성수동으로 향했고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핫한 곳이 성수동이라고 해도 과연 성수동은 몇 년이나 갈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던 연남, 서촌도 금매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구 씨는 이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도 말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올랐고 2022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증가세라고 합니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자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인 동시에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8.24%에서 11.55%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는 아직도 높은 편에 속하고 언제 떨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꼬마 빌딩을 하나 갖고 싶다는 그런 꿈을 품어봤을 것입니다.
한창 꼬마 빌딩이 유행할 때 남들이 사니까 덜컥 따라서 꼬마 빌딩을 구매한 사람들은 병까지 얻어가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간혹 꼬마 빌딩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뉴스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부자는 많지만 현금이 많은 부자는 그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습니다. 이 중 아직도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자기가 모은 돈 1억과 부모님께 빌린 5천만 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7억 원의 아파트를 샀다가 이 아파트의 가격이 5억 5천만 원으로 떨어져 후회하고 있는 청년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부동산이 한창 좋을 당시 연끌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빚을 갚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빚 없고 돈은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고 밥맛 좋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부동산 자산보다 금융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관리나 임차인 관리, 급변하는 규제의 공부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의견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배당주 투자는 훨씬 신경 쓸 것도 덜하고 부동산보다도 더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아직 배당주 투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배당주 투자라고 검색해본 후 천천히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